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레벨 2 기출 해석 분석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레벨 1하고 레벨 2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레벨 1에도 융합형 문제가 몇 문제는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문제들이 레벨 2에 너무 많으니까 조금 일부러 좀 집어넣은 것도 있지만 레벨 1은 그래도 조금 하나의 문제마다 하나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들이 좀 많은 반면에 레벨 2는 좀 응용이 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도 단원 복합형 문제가 많을 겁니다. 융합형 문제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레벨 2는 원래 문제 수는 레벨 1보다는 작습니다. 그치만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책의 두께나 이런 거는 좀 비슷할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문이 좀 많아요. 비슷하게 길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분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레벨 2를 하면서는 여러분이 앞에서 했었던 것들 개념 정리를 응용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연계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많이 만들었던 패턴들 그리고 템플릿을 이제 견고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레벨 2 기간에도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공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저만큼 지식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는 뭐냐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오개념을 좀 잘 잡아드리는 길잡이 역할, 여러분 저는 그런 거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비고치기 보면서 항상 배우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살짝 한마디만 우리가 힌트를 주더라도 여러분은 금방 레벨이 이렇게 업되는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레벨 2 수업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출제자의 의도와 패턴, 그 다음에 키워드 찾기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단원은 아마 1단원이 문제가 좀 아마 비교적 많죠. 그리고 1단원을 하고 나면 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이 다 연계가 되고 중복되는 문제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 보면 크게 4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본성이 뭐예요? 그러면 단원명이 과학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본성이 뭐라고 우리가 항상 기억을 했었습니까? 과학의 본성이란 사실은 인식론과 존재론에 관한 거지만 우리가 보통 다룰 때는 인식론적인 거를 많이 다룬다. 인식론이라는 건 뭐냐면 과학 지식과 관련, 암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1단원의 과학의 본성에서는 첫 번째가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잖아요. 근데 이 특성이 바로 뭐냐면 과학의 본성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과학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어떤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느냐 이걸 한다고 그랬죠. 그 과학적 방법이 뭐냐면 과학적 사고 방법이자 과학적 추론 방법이자 과학 철학적 관점이자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조금 용어가 바뀌어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세 번째가 이런 과학적 방법을 활용을 해서 사고를 하고 철학적인 어떤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과정을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더 들어가서 과학자들은 어떤 탐구 방법을 활용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탐구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파에서 우리가 제안했던 기초탐구, 통합탐구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진 지식이라는 게 자체가 뭐냐면 과학은 왜 과학을 하냐면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여러분 설명하는 거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예측하고 통제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커다란 목표하에 과학 이론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 이론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자, 이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이 바로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과 특성, 이 단원이죠.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인식론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죠. 게다가 또 하나는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과학의 본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템플릿도 많이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거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문제풀 준비되셨죠? 여러분이 전문가처럼 키워드 바로 찾아낼 수 있도록 문제를 정말 똑바로 읽자. 답을 하는 것보다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제대로 된 답을 적자.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우리가 벌써 여러 번 한번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근데 사실 컨텐츠만 내용만 바뀌지 사실은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제의 패턴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똑같은 관찰 내용에 대해 교사의 해석과 학생의 해석이 다른 점을 이랬죠. 여러분 여기 부분을 읽자마자 여러분은 과학의 본성 중에 뭐가 떠올라요? 관찰을 이루는 전성 아닙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도 교사와 학생이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뜻 자체는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구성주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이랬잖아요. 그러면 구성주의 줄쳐놓으시고요. 여러분 구성주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냐면 구성주의에서의 학습이 뭡니까? 여러분 구성주의의 학습은 뭐라고 했죠? 학습자가 스스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학습자가 스스로 구성하는 특징이 자체가 뭐가 되냐면 원래 행동주의에서는 학습자의 머리를 백지로 생각을 하죠. 백지이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써내려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록하는 거죠.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해서 올바른 행동을 만들어가는 게 행동주의라면 여러분 구성주의는 뭐라고 했냐면 학습하기 전에 학습자의 머리가 백지가 아닙니다. 백지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태예요? 학습자 나름대로 어떤 경험이나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아니면은 학습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의 대표적인 이론이 드라이버여서의 대체적 개념들 이론이잖아요. 대체적 개념들 같은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이 학습을 할 때 아무리 교사가 똑같이 말을 해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수업을 하더라도 모두가 다 똑같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의 바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사의 해석과 학생의 해석이 다른 거를 구성주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어떤 관찰 내용을 봤을 때는 교사나 학생은 서로 다른 관점과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이론이나 관점의 기초에서 생각이나 관점의 기초에서 서로가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문제 자체에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는 힌트가 이미 들어있고 여러분 이거를 구성주의 관점에서 설명해라 라는 것 자체가 학생도 학습 이전에 백지 상태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기초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수업에 대한 묘사에서 나타난 바 이 교사가 견지하고 있는 과학 지식 형성에 대한 관점을 한 문장으로 기술하시오 이랬죠.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가 뭡니까? 과학 지식 형성에 관한 관점 이겁니다. 여러분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형성에 관한 관점이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그 단원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의 본성은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보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면 과학자들은
과학 지식을 형성하기 위해 어떤 과학적 방법을 쓰는지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과학 지식이 형성되는 관점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과학적 방법이자 과학 철학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관점이라는 거는 이게 바로 말하자면은 나만의 어떤 그 인식론이라든지 존재론이라든지 바라보는 관점이고,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어떻게라는 거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여러 번 읽어보셨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한번 볼 거냐면 한 6번째 줄입니다. 3주 후 교사가 창가와 암실에서 자란 식물을 비교하고 차이를 해석해 보게 함으로써 관찰된 내용으로부터 일반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다라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다가 줄 쳐야죠. 여러분 바로 뭐냐면 학생들이 탐구를 하고 과학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은 과학적 방법과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예요. 근데 이런 탐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했냐면 비교하고 차이를 해석하고 일반화를 이끌어낸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사가 생각하는 건 귀납이라는 거죠. 일반화의 과정에서.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는 관점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귀납주의적 관점,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겠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학생들이 교사가 원했던 해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시도할 필요가 있는 교수 전략 2가지 이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다 주셔야 돼요. 교사가 원했던 해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시도,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문 제가 다 안 읽었지만 여러분 뒷부분, 아까 읽었던 부분 뒷부분을 보세요. 그러나 교사의 기대와는 달리 학생들의 해석은 하나같이 교사가 원하는 해석과는 달랐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벌써 1번에서 나왔잖아요. 이유는 학생들은 이미 대체적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성주의처럼 이 교사가 가지고 있는 C2와 학생이 가지고 있는 C1은 아예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교사가 원하는 해석을 이끌어내려면 C1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C2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교사가 원했던 해석에 이른다라는 얘기는 학생의 C1을 C2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 했었던 거야 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이거 지금 3번 거의 제가 아마 똑같이 풀어드리는 거는 3번 정도 풀어드렸었고, 우리가 레벨 1에서도 사실은 한 3번 이상 나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볼 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혼자서 스스로 해석하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면 교사가 원했던 해석에 이르게 하려면, 그러니까 C2에 이르게 하려면 학생들이 C2가 아니었던 이유는 C1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C2에 이르게 하려면, 이러니까 개념 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 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C1을 지금 확인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R2 제공에서 갈등 제공하고 그 다음에 C1에 대한 불만족을 유발하고 나서 C2로 바꿔줘야겠죠. 여러분 이 과정을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사가 식물의 광합성 내용을 지도하기에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여러분 광합성 주제는 줄쳐야죠. 자, V 다이어그램. 여러분 생물 선생님들은 오늘 광합성 가서 또 보는 거예요. 광합성은 올해도 또 바뀌었잖아요. 2 계정에서 또 바뀌었잖아요. 1호 계정하고 또 다르게 2 계정에서 또 성취 기준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V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V도 줄쳐놓고요. 여러분 V도를 V 발견법이라고, 인식론적인 발견법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V도의 특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외웠잖아요. 여러분 여기 V도는 양쪽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쪽이 바로 뭡니까? 바로 과학 지식적인 인식론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과학 지식의 본성과, 여러분 이쪽은 어떤 측면이에요? 바로 doing이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탐구적인 측면이잖아요.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교사와 학생에게 잘 보여주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모두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지도법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왔었죠. 그래서 인식론적인 지도법이라는 게 뭐냐면, 인식론이라는 게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지식에 대한 본성, 여러분 이쪽은 탐구에 대한 본성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본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교수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었죠. 여러분 부의도는 시험에 많이 나올 때 이렇게 빵꾸 뚫어서 요소가 많이 나옵니다. 채점도 나왔던 거 기억하죠? 상호작용도 있었던 거 기억하죠? 자, 그러면 1번입니다. 일에 해당하는 요소 이름을 쓰고, 그러면 여러분 1번 뭐예요? 여러분 얘네들 다 빵꾸 뚫었었던 거 아닙니까? 여기는 초점 질문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장에 가서는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자마자 1번 첫 번째 줄 1번 여러분 초점 질문 딱 쓰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건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적합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때는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2000년대 진짜 초반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힌트를 주신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건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여기다가 여러분 진한 색으로 이거 이렇게 줄치거나 형광펜으로 줄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게 진짜 중요한 힌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초점 질문은 탐구 요소 중에 뭐에 해당이 됩니까? 문제잖아요. 탐구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진짜 제가 너무 많이 했지만 탐구 문제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가설하고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이 가설이니까. 여러분 가설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결론 도출하고 관련이 있다. 왜? 문제에 대한 답이니까. 여러분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설과 결론 도출을 작성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설의 우리가 그 채점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변인 간의 관계로 기술해라. 여러분 결론 도출도 변인 간의 관계로 기술하면서 이유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까지.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변인이 나타나도록 기술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지구과학 문제 중에 두 개의 탐구 문제를 제시하고 나서 어떤 탐구 문제가 더 잘 작성되었는가 라고 할 때는 변인이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작성하라고 그랬는데 얘도 없고 얘도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얘네들은 전부 변인 간의 관계를 기술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기록을 할 때 바로 실험, 설계, 방법. 여러분 여기를 보면 바로 변인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변인 간의 관계로 기술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출제자님이 주신 힌트가 사건의 내용을 근거로 줄쳐놓고 이거 못 찾으라는 거예요. 변인 찾아서 변인 간의 관계로 기술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 생물 선생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여기 사건이 실험 방법 아니겠습니까? 사건이 실험 방법이니까 여러분 여기에다가 두 개의 시험관이 있는데 하나는 물풀, 하나는 물풀을 넣지 않는다라고 했고 빛을 비추고 난 다음에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풀이 있고 없고는 대조군이겠죠. 물풀이 있으면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빛이 있으면 광합성을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올 것인가? 뭐 문제 형식으로 의문문 형식으로 해도 되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 가설이 되는 거고 나왔다. 그러면 결론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위 그림에 이에 들어갈 요소 이름을 쓰시오. 이랬죠. 여러분 이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건 뭐예요? 가치 주장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왼쪽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론 또는 thinking 여러분 이렇게 되죠. 사고하기. 여러분 오른쪽은 방법 아니면은
doing 아니면 행동하기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거는 시험에 나와 있는 패턴을 따라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지고 여기는 탐구 영역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번 요소인 가치 주장은 어느 영역의 블룸으로 얘기하자면 어느 영역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블룸의 세 가지 영역은 뭐다? 인지, 정의, 심동, 심체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된다? 정의적 영역이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이거 시험 아직 안 나왔지만 분명히 이거 교수님들 다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가치 주장이기 때문에 가치화와 관련이 있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3번입니다. V 다이어그램에서 내용과 요소를 선택해서 연결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소를 보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식물은 다양한 생명 활동을 한다 이랬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이론이죠.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본 거는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밖에 보지를 않았는데 다양한 생명 활동이라는 걸로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죠. 우리가 보지 않은 것까지도 설명을 했죠. 이러면 이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일반화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지 않은 것까지 설명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론이죠. 여러분 두 번째, 이산화탄소 물불빛 이러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용어들이죠. 그러니까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 용어. 물풀이 자라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은 물풀 있죠. 그 다음에 빛 있죠. 이 실험에서 여러분 여기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빛을 비춰줘야지만 광합성을 한다는 거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의 구성 요소 찾는 거 한동안 시험에 안 나왔죠?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구성 요소도 항상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엔 3번입니다. 자, 가와나가 탄화수소 화합물의 기하학적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이고 교사 설명입니다. 자, 이건 이제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공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가에 생략된 부분에서는 여러분 얘네들을 체계적으로 설명이라 이거는 이제 교과 전공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사가 나에서 기억과 니은을 각각 무엇이라고 했을지 설명했을지 적고 이랬죠. 여러분 이거 첫 번째 문제가 기억이 고문풍선, 니은이 접촉면적. 여러분 이것은 과학 이론에서는 각각 무엇에 해당이 되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공유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대응 요소죠. 대응 요소. 여러분 이거 올해 생물에서도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비유가 많이 나오면 항상 그거에 대한 대응 요소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탄화수소 화합물의 기하학적 구조를 고무풍선으로 설명할 때 효과적인 면과 한계점을 2개씩 기술하시오 이랬죠. 자, 여러분들 자, 이거를 설명함에 있어서 지금 모형으로 설명함에 있어서 비유로 설명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면과 한계점 여기다 형광펜 주셔야죠. 여러분 효과적인 면은 항상 어떤 수업 모형이나 이런 걸 할 때 효과적인 면은 우리가 항상 크게 3가지로 보는 거예요. 인지, 정의, 탐구. 인지적으로 효과적이다. 뭐 흥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의적으로 효과적이다. 아니면 탐구에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한계점. 그러면 이제 한계점은 여러분 여기에 비유를 활용했거나 모형을 활용할 때 이 한계점은 항상 뭘 젓는 거예요? 비공유 속성을 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비공유 속성 2가지를 언급하라는 것입니다. 2가지. 그러면 여기서 효과적인 면은 여러분 아까 장점을 인지 하나, 정의 하나 이렇게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는 인지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기억과 니은을 우리가 이미 유사성, 대응 속성을 했잖아요. 이렇게 대응시킴으로써 구체화시켜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준다. 이거는 너무나 출제자들이 많이 시험 문제에 활용했던 내용이잖아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고무풍선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친숙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참여도를 높이는데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아셨죠? 근데 나는 인지적인 요소를 2개 적겠다. 그러면 공유 속성 2가지를 언급하면서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효과적인 면을 공유 속성 2개, 한계점에 비공유 속성 2개 이렇게 연결해서 해도 되고, 효과적인 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지적인 장점 하나, 정의적인 장점 하나 이렇게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유는요, 우리가 보통 어떤 수업 모형의 장점을 적어라 그러면 인지, 정의, 탐구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특히 비유는 1번이 인지고 2번이 정의예요. 아셨죠? 탐구보다 1번 인지. 왜냐면 비유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데 되게 효과적이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친숙한 소재, 그리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니까 흥미, 태도에 효과적이다. 이런 2가지를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우리가 앞에서 풀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다음은 대기압의 작용에 대하여 이랬죠. 여러분 대기압의 작용 주제에다가 줄쳐놓고요. 그 다음에 개념변화 학습 모형을 적용한 이랬죠. 여러분 개념변화 학습 모형 줄쳐야죠. 여러분 머릿속에 개념변화 학습 모형에 드라이버의 개념변화 수업 모형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순서 말해봐요. 오리엔테이션, 생각의 표현, 그 다음에 생각의 재구성 단계가 있는데 이 생각의 재구성에 4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재구성의 4단계가 뭐예요? 명료함 및 교환, 상중 상황의 노출, 새로운 생각의 구성, 새로운 생각의 평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생각을 응용하고 그 다음에 생각의 변화, 검토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속도 조금 느려요. 아직은. 여러분이 속도를 더 빨리 해야 돼요. 아 이거 내가 개념변화 학습 모형하면 여러분 그냥 앞글자만 툭툭툭툭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공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풀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과교론에다가 넉넉하게 시간을 쏟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과교론은 진짜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나오면 보자마자 탁탁탁탁 쓸 수 있도록 진짜 많이 훈련을 해 놓으세요. 템플릿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진행한 수업의 일부인데 이 수업에서 라와 바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과정은 여러분 라와 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라하고 바에다가 여러분 체크를 딱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난 다음에 이것은 개념변화 학습 모형에서 어느 과정에 해당하는지 써라. 단계명을 또 쓰는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수업 모형의 배경이 되는 철학적 관점, 인식론을 쓰시오 이랬죠. 또 철학적 관점 또 나왔잖아요. 줄쳐놓고요. 철학적 관점에다 줄쳐놓고요.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요? 철학적 관점은 과학적 방법이자 과학적 사고이자 과학적 사고 방법이자 과학적 추론이자 과학적 추론 방법이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해당이 되는 과학적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귀납법, 연협법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철학적 관점으로 써라 그럴 때는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주의로 쓰자 그랬죠. 귀납주의, 연협주의, 뭐 인지주의, 구성주의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점짜리니까 3줄이었을 거예요. 시험 답안지가. 아셨죠? 이건 맨 마지막에 딱 이거 그냥 기입 아닙니까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3번째 줄에다가 써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라와 바 과정에 공통으로 되는 여러분 이걸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가번을 보세요. 이 문제는 아마 그 물리, 지구과학 뭐 뿐만 아니라 화학, 생물 사실 다 연결이 됩니다. 대기압과 관련해서는 모든 과목에 다 나와요. 교사가 유리로 된 주스병과 빨대 3개, 유리관이 꽂힌 고무마개가 있습니다. 자, 병에 든 주스를 빨대를 이용해서 마셔보세요. 나번 교사가 병 속의 주스가 왜 빨려 올라올까요? 그랬죠. 그랬더니 아이들은 빨대로 빨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 뭐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중심적 사고란 말이에요. 내가 빨았으니까 올라옵니다 라는 거잖아요. 이거 5개념이잖아요. 5개념 유형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이거는 내가 빨대로 빨았으니까 올라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빨대로 빨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압력 변화 때문에 올라온다는 거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문은 아직 살아있는 지문이에요. 옛날 건데 20년 됐잖아요. 이런 거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문 자체가. 그래서 학생들은 그냥 변화중심적 사고로 C1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다에서는 C1을 확인한 거죠. 여러분 이걸 비고치기로 얘기하면 학생들의 실제적 발달 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C1을 확인했으니까. 아셨죠? 그랬더니 그러면 이번에는 유리관이 꽂힌 고무마개로 주스병을 입구를 밀봉한 다음에 유리관을 빨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나온 거 말고 여러분 이게 주스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완전히 밀봉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관만 있을 때 빨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처음엔 조금 나오다가 나중에는 아무리 빨아도 주스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면 나와요 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에게 빨아도 나오지 않는 상황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인지갈등이죠. 알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자체가 바로 알투를 제공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되죠. 자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서 바에서 그러면 고무마개를 빼고 그림처럼 T자로 연결한 빨대를 꽂고 불어보세요. 이번에는 T자 빨대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빠는 게 아니라 불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빨대를 부니까 주스가 올라와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여기도 알투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교사가 학생에게 알투를 제공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답을 뭐라고 적어야 돼요? 상충된 상황의 노출 이렇게 단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상충 상황의 노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런 거는 진짜 틀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연습하면은 빨리 우리가 1분 안에 다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전공의 모형 문제니까 여러분 이거는 전공 내용이니까 해설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을 봅니다. 다음은 아세트산 수산화나트륨을 3가지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선원 본론 결론에 따라 논의하시오 이랬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모형의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랬죠. 여러분 우리가 모형과 관련해서는 이론 시간에 외웠잖아요. 여러분 모형은 과학 이론을 구성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지 과학 이론을 형성하는 데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지식의 구성 요소 아닙니까? 그렇죠. 이론이나 모형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또 하나는 교수 학습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을 이해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2가지 관점에서 모두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는 여러분 과학 이론의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하고 여러분 하나는 과학 교수 학습 과정에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도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현상, 우리가 모형이라는 걸 왜 사용하냐면 자연현상이나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활용을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모형은 실제 현상이나 실험 결과를 그대로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모형의 일반적인 특징 바로 그대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바로 상상력과 추론을 통해 구성한 것이라는 거죠.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것은 실제를 그대로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모형의 특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형을 만들고 나면 여러분 새로운 실험을 또 유도하기도 하고 그 실험 결과에 따라 모형을 수정하기도 하면서 모형은 또 바뀌어 나갈 수 있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였어요? 실제와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런 것들이 모형의 일반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론 시간에 우리 쪽지 시험 했을 때 제가 아마 1회 때인가 아마 그때 답안지에 있을 거예요. 답안지 해설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조금 이따 또 나와요. 모형의 가나다를 각각 이용하여 중화 반응을 가르칠 때 과학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여러분 과학교육과정과 연계 줄여놓고요. 여러분 이거 2024년과 2025년에 걸쳐서 물화생지 전부 다 교육과정 연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합니까? 거시적인 현상을 관찰하는 거에 초점을 둡니다. 아셨죠? 거시적인 현상, 관찰. 여러분 중학교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개념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거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정량적이고 심화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 또는 학생 입장에서의 장점과 한계점을 적어라. 근데 이제 전공 영역이니까 깊이는 안 들어가지만 여러분 이거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화학에서.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 여기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게 가나다 중에 어디게요? 통합과학이 돼야지만 우리나라는 아레니우스 모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예요, 나.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배우는 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다는 여러분 완전히 구조랑 막 이런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복잡하게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고등학교에, 특히 고등학교에서도 원래 옛날로 얘기하면 물화생지 2다, 2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진로 선택 과목 이 정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공 선생님들도 화학 선생님들도 오늘 가서 산염기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과명이 바뀌었으니까요. 아셨죠? 오늘 가서 꼭 찾아보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봐서 교육과정 연계라고 그랬으니까 초등학교 때는 뭐 가처럼 배우고 통합과학에서는 나처럼 배우고 여러분 다는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이 무슨 과목에서 가수분해 배우고 그럴 때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교육에서 모형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과학교육에서 모형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과학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형을 활용해서 구체화시키고 시각화시키면 학생들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가르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말씀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지금 이거 내용이 되게 길지만 여러분 요즘은 4점짜리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내용이 옛날에는 이거 자체가 15점짜리지만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만 하면 이거 4점짜리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6번입니다. 자, 6번은 자, 여기 지금 생물 문제인데 옛날에 이제 공통과학 문제죠. 자, 근데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면 여러분 이 지문 밑에 보면 여러분 박스 밑에 보면 여기 문제 여기 보면 꽃기관의 발달 과정에는 생명체의 특성인 창발성이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창발성에다가 형광펜 줄여놓고요. 창발성이 여태까지는 생명과학에서만 출제가 됐지만 여러분 물화생지 모두 창발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과학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밑에 형광펜으로 여기 줄쳐야 되겠죠. 창발성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줬습니다. 단 창발성이란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바로 아래 단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특성이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단계에서는 없었는데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더라. 이런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물화생지 모두 있었는데 물리에서 있는 게 바로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물리는 전기회로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건전지 따로, 전선 따로, 뭐 아니면 전구 따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각자 요소들이 있는데 걔를 연결하면
빛이라는 게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불빛이 나타나잖아요. 원래 불빛이라는 게 그 전에는 없었지만 요소들이 연결되고 나니까 새롭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화학에서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화합물이 형성이 될 때 형성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이 만들어질 때는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은 수소와 산소만으로 있었을 때의 특성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물은 너무 많죠. 이건 꼭 이렇게 기관의 발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생식이라든지 유전이라든지 아주 작은 세포 하나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 사람이 지금 이렇게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다 대단하게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 지구과학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은 물이 단순하게 증발했을 뿐이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모여서 어떤 커다란 태풍을 만들고 날씨 변화를 유도하고 여러분 기후 변화가 유도되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창발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예시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논의 항목이 전부 이제 약간 전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해설에 있는 거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도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7번은 생물에서 나온 문제고 아까 6번은 공통과학에서 나온 문제,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고 요거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에 관한 사례입니다. 자,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에다가 줄쳐야 되겠죠? 자, 과학사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 가에서 당시 과학자들은 화합물과 혼합물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했다. 이거 실제 이제 교재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옛날에 여러분 프루스트라하고 그 다음에 베르톨레의 논쟁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화합물, 혼합물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공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학에서는 왜 베르톨레 화합물 막 이런 것까지 사실은 등장할 정도로 그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교과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니은을 보겠습니다. 나로 볼 때 아보가드로의 가설이 받아들여진 것은 과학자 사회에서의 합의이다 이랬죠.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가설이 받아들여진 것, 이것은 사회적 합의다. 여러분 이거죠.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나번에 보면 여러분 그 중간에 여러분 이쪽 이 끝부분 보면 여러분 1860년도에 그 국제화학자회의에서 아보가드로의 가설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거잖아요. 과학자 사회에서 제안을 했고 받아들였다. 지식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 맞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라카토스 이론에 의하면 여러분 라카토스 이론 줄쳐넣고요. 머릿속에 라카토스가 쭉 떠올라야 됩니다. 라카토스 하면 연구 프로그램 이론. 여러분 이거 기억하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포포와 라카토스의 차이점.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라카토스와 쿤의 차이점. 라카토스는 합리적이고 쿤은 약간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 여러분 이런 거가 가장 큰 특징이고 라카토스 하면 또 많이 나오는 게 발견법. 여러분 또 하나는 전진이냐 퇴행이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라카토스 이론이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면서도 안 나왔던 게 최근 한 10년 이상 안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전진하고 퇴행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라카토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서 아보가드로의 가설은 전진적 연구 프로그램의 사례이다 이랬죠. 그러면 여러분 전진적 연구 프로그램 줄쳐놓고요. 전진인지 퇴행인지를 보려면 뭘 봐야 돼요? 발견법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측력이 있어야 돼요. 예측력. 예상한 것이 실제로 검증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 뒤에를 봐요. 이거를 아보가드로의 가설이 받아들여질 것을 제안하고 받아들였는데
이로써 당량값에 대한 혼란이 사라지게 되었고, 여러분 이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량값에 대한 혼란이라는 건 R2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걔가 사라졌으니까 이거는 뭔가 R2라는 이런 변칙 사례를 해결했기 때문에 여기는 긍정 발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돌턴의 원자설로는 설명하지 못했던 기체 반응에서의 부피비도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되었죠. 여러분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이전 걸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걸 예측력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바로 전진적 프로그램의 형태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9번은 다음은 여러 가지 유형의 학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유형의 학습 줄쳐놓고요.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 보통 학습의 유형을 나눈 사람은 오수벨이죠. 여러분이 이제 오수벨부터 사실은 떠오르게 될 겁니다. 오늘 오수벨 하면 오수벨의 유의미학습 이론, 유의미학습의 조건, 유의미학습의 원리, 학습의 유형,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최근에 화학에서는 포섭자, 정차이라는 여러분 진짜 깊이 기본적인 용어들도 시험에 나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입니다. 가에서는 새로운 학습 내용에 의해 기존 선행 개념의 준거 속성이 확장되거나 수정되지 않는다, 이랬죠. 여기 줄쳐놓고요. 이거 무슨 정의예요? 무슨 학습의 정의예요? 새로운 학습이 추가가 됐는데, 새로운 학습이 들어왔는데 기존의 준거 속성이 확장되거나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들어오기만 했어. 이거 뭐예요? 하위적 학습 중에 파생적 포섭 아닙니까? 파생적 포섭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가로 가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밥도 잘 먹고요, 건강도 잘 챙기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시험장에서 진짜 박자가 딱딱딱 맞춰가면서 계속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게 늘어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여러분 공부할 때도 그 자기만의 리듬이 있잖아요. 그거를 반드시 만들어 놓으세요. 공부하다가 늘어지기 시작하면 졸렵습니다. 졸렵고 집중력도 날아가요.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공부하는 1시간은 남들이 공부하는 4시간을 가거나 6시간을 가거나 그렇게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그 정도로 가기 위해서는 집중력밖에 없어요. 잠을 줄이는 거 절대 안 되고, 여러분이 집중력을 항상 끌어올리도록 하십시오. 가에서 보니까 수성과 금성이 지구형, 여러분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저거 동그라미 하면서 머릿속에 지구형, 수성, 금성, 여러분 이게 보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목성과 토성을 여기 목성형, 계속 목성형, 토성형,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 학생이, 이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왕성도 목성형입니다. 여러분 해왕성이 목성형입니다. 이게 새로운 학습과제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거죠. 새로운 학습과제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들어갔는데 어떤 준거 속성도 없다 그랬으니까 하위적 학습 중에 파생적 포섭이 맞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니은입니다. 기억은 지식이 과학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랬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도 형광펜으로 줄치기로 했죠. 여러분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과학자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는 1번 과학 지식을 인정하고 2번 과학 지식을 수정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바로 그 명왕성 퇴출 관련 내용이잖아요. 맞죠? 자, 디귿입니다. 다에서 학생이 처하게 될 상황은 파인즈와 웨스트의 포도덩굴 모형의 4가지 상황 중에 조화 상황입니다, 이랬죠. 여러분 파인즈와 웨스트의 포도덩굴 모형 줄쳐놓고요. 머릿속에 떠오르죠? 여러분 이게 조화 상황, 갈등 상황, 형식적 지식의 부재 상황, 자발적 지식의 부재 상황, 여러분 이거 기억나죠? 그거 생각하시면서 답안을 봅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만을 가진 학생이, 그러면 이거는 전동사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이 학생에게 연주 시차를 학습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주 시차는 R2 상황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C1과
R2 간의 갈등이니까 갈등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그 네 가지 학습 상황에서의 갈등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갈등에 관한 인지 갈등과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폭이 넓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지 갈등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인지 갈등 유형에는 몇 가지? 세 가지. 여러분 하나가 뭐예요? C1과 R2, C1과 C2, C2와 R1 세 가지. 여러분 개념 변화 학습 개념 변화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개념 변화 유형 그러면은 세 가지가 뭐예요? 확장형, 그 다음에 혁명형, 그 다음에 상호 전환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갈등 상황 그러면 이 갈등 상황은 그 인지 갈등의 세 가지 상황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폭이 넓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갈등 상황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0번입니다. 다음은 김교사의 지필 교사입니다. 자, 옳은 것만 골라라. 기억. 답지 기억은 목적론적 설명이다. 이러죠. 이런 목적론적이 이게 생명과학에서만 나오는 자연관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그냥 철학적 관점이에요. 이런 목적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뭘 찾으라고 그랬어요? 뭐뭐를 위하여. 뭐를 했다. 이랬는데 여러분 이 목적론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원인과 여러분 결과를 혼동을 한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양념치킨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어떤 현상을 보면서 양념치킨을 보면서 얘는 왜 양념치킨이 됐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인과적 의문을 물어봤죠. 근데 그 인과적 의문을 물어보면 우리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을 설명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목적론을 가진 사람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 결과를 효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냥 양념치킨이 왜 되냐면 얘는 양념치킨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운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왜 목적론이냐 원인과 결과로 써라 이거 생명과학에서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답지 기억을 보면 매가 땅 위의 작은 먹이를 보기 위해서 우수한 시력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뭐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데 바로 결과를 원인처럼 효과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효과로 설명하고 있죠. 원인을 효과로 설명하고 있죠. 원인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론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니은. 이 문항은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의적 영역은 우리가 감수, 반응, 가치와 조직과 인격화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식이잖아요. 인지적 측면이죠. 디귿. 공부 개정에서 어디냐. 여러분 이거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교육과정 문제가 4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생문 선생님은 이 주제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의 본질 탐구에 대한 과학사 사례입니다. 자, 기억. 라카토스 연구 프로그램에 의하면 생기론은 발전적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발전적 연구 프로그램 줄쳐놓고요. 취재자님이 이렇게 말을 살짝씩 바꾸세요. 전진적이라고 그랬다. 발전적이라고 그랬다. 이런 전진도 니은 전진으로 했다가 점진으로 했다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대신 출제자님들은 여기 괄호하고 영어를 주시잖아요. 원어를 주시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라카토스의 전진적 연구 프로그램, 발전적 연구 프로그램의 특징은 뭐가 있어야 된다? 예측력. 예측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론이 있는 데를 한번 가서 찾아봅시다.
여러분 여기 이 생기론 여기 중간에 여기 나왔습니다. 생기론자들은 복잡한 생명현상은 이게 생기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생기론은 생기력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기력의 실체도 규명하지도 못했으니까 예측력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립니다. 자, 니은입니다. 기억에 창발적 특성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랬죠. 여러분 창발적 특성에다 줄여놓고요. 아까 우리가 외운 정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상위 단계로 갈수록 이전 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창발적 특성입니다. 여러분 창발적 특성을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발현적 특성. 이머전트 프로퍼티니까 발현적 특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이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이죠.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 일부 생명현상을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분자 수준의 생화학적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기계론이, 여러분 기계론은 분자 수준, 메커니즘 이걸로 설명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기계론이 생물체에서 구성 단계가 낮은 분자나 세포 소기관이 높은 수준의 세포나 조직으로 통합될 때 나타나는 땡땡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창발성이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자, 디귿입니다. 이 사례는 과학 지식의 잠정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랬죠. 이런 과학 지식의 잠정성 줄쳐놓고요. 이 과학 지식의 잠정성이라는 본성은 어떤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과학 지식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근거를 그러면 찾아서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결국 생기론이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 결국은 없어지고, 여러분 기계론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무엇으로 대체가 됐다는 거예요? 유기체론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기계론이나 생기론이 있었지만 현재는 유기체론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꾸 우리가 기입형 문제로 쓸 수 있는 연습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2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천체운동과 행성에 대한 수업을 준비한 과학사 자료입니다. 여러분 주제에다가 줄쳐야죠. 자, 기억입니다. 가에는 연역적 추론 방법이 이용되었습니다. 이랬죠. 그러면 가에서 찾아봅시다. 행성들이 별자리 사이를 움직이는 독특한 움직임 때문에 일찍부터 고대 그리스 천문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거는 문제죠. 문제인식. 에우독소스가 어떤 행성이 배경 별들에 대해 서쪽에서 동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난 다음에 어떤 기간 동안은 반대로 움직이다가 다시 이전의 경로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알았고, 그러면 여기 뭐예요? 사실이에요. 관찰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랬죠. 여러분 관찰 현상을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번으로 알았겠습니까? 여러 번 했으니까 여기 알게 된 사실 자체가 귀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문제를 다시 인식했죠. 이거 왜 그러지? 여러분 왜 그러지라는 의문을 갖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 자기가 관찰한 규칙성을 발견했는데 이 규칙성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에우독소스는 지구주위를 도는 여러 겹의 동심 청구들의 행성들이 붙어서 회전한다는 동심 청구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이러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현상을 관찰해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이에 왜 그런지에 대한 인과적 의문을 가진 다음에 이 인과적 의문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을 제안했죠. 이거는 뭐예요? 귀추가 되죠. 그러니까 이 가에는 귀납과 귀추가 있지 연역은 없습니다. 아직 연역이 없죠? 여러분 연역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형을 제안하고 난 다음에 이 모형이 맞다면 이럴 것이다. 뭔가 어떤
특성을 예상을 했어야죠.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온 거 아닙니까? 가설에 기초한 예상은 연역이다. 아셨죠? 자, 니은입니다. 기억의 상황에서 지구 중심설은, 여러분 기억의 상황, 우리가 그 나에 있는 것입니다. 지구 중심설은 쿤의 관점으로 볼 때 전과학이다 이랬죠. 여러분 그러면 쿤의 관점 줄쳐놓고요. 단계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쿤의 관점에서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전과학, 정상과학, 여러분 위기, 과학의 혁명, 새로운 정상과학, 그리고 위기, 이렇게 우리가 계속 여러분 순환하는 이런 과정이다 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를 보겠습니다. 나 지문을 봐요. 에우데쿠소스의 설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 여러분 이걸 사실은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R2죠. 이거는 결국은 R2의 제독이 걸린 거죠. 이후 많은 학자들이 지구 중심설을 보완을 해서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까 청구의 모형을 제안한 게 C1이에요. 근데 설명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한계에 부딪혔으니까 R2입니다. 그런데 이후 많은 학자들이 행성 운동을 설명하려고 지구 중심설을 보완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했대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R2가 나타났지만 폐기되지 않고 C1을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예요? 포포의 한계잖아요. 포포 이론의 한계가 뭐예요? R2가 나타났으면 바로 폐기됐어야 되는데 폐기되지 않고 계속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상응점을 추가해서 여러분 상응점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주전원 이론을 재적립하면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시험 프라임으로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보호대를 수정해서 여러분 이건 C1을 다시 설명하려고 노력한 거죠. 이거는 보니까 뭐예요? 포포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라카토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시험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그의 모델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서 비교적 잘 설명할 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요거 자체는 긍정 발견이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나 정밀한 관측 자료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행성의 운동에 관한 변칙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으며 여러분 변칙 사례들이 계속 나타났으며 여러분 이제 R2가 또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변칙 사례가 계속 나타났으며 예측도 빗나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줄쳐놓고요. 예측도 빗나갔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제 퇴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라카토스로 얘기하면 퇴행. 예측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쿤으로 얘기하면 R2가 이제 쌓이다 못해 이제는 앞으로 못 가고 계속 이제 예측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 단계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디귿입니다. 다는 구성주의 관점에서 과학 지식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된 사례이다. 여러분 아까 명왕성 사례가 또 나온 거죠? 여러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한 번은 풀어봤는데요. 다음은 바다코끼리의 체온 유지 주제에다가 줄여놓고요. 가설 검증 방법을 고안하기 위한 자료 이렇게 됐죠. 여러분 가설 검증 방법을 고안. 여러분 이거 현관표에 줄여놓고 이 문제 중요해요. 이거 생물 문제라고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박스 있죠? 형광펜으로 이 박스를 다 박스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가설 검증 방법을 고안하기 위한 자료 여러분 이것도 줄여놓고요. 여러분 가설 검증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인과적 의문이 나와야죠. 인과적 의문에 대한 가설이 나왔죠. 여러분 그러면 인과적 의문에 대한 가설이 바로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
이게 귀추죠. 여러분 귀추입니다. 그래서 피하지방 때문에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는 가설 검증 방법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가설 검증 방법을 학생들에게 지도할 때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가설 검증 방법을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어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일단 가설에서 요소를 찾는 거예요. 요소. 여러분 가설의 요소는 뭐냐면 항상 원인과 결과잖아요. 기억하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거 기억하죠?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는 거 알죠? 왜냐하면 가설이라는 것 자체가 왜 그런지에 대한 인과적 의미에 대한 답이니까 바로 원인과 결과 요소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바로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변인을 연결하는 거예요. 변인. 원인이 바로 뭡니까? 독립변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결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속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이거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독립변인 찾았어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독립변인이 2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독립변인이 2개 이상이면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는 조작을 하고 하나는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다시 조작하고 통제하고 그 다음에 종속변이는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가 기준을 고려한다. 진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고안한다. 이랬죠. 여러분 가설의 진위를 평가할 때 여러분 이거 생명과학에서 시험에 나왔잖아요. 뭐랑 뭐를 찾아요. 뭐랑 뭐를 비교해요. 실험 결과와 예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여기는 구체적으로 뒷부분은 안 나왔지만 학생들이 실험을 설계할 때 도움을 주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구과학에서도 한번 나왔잖아요. 실험 설계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아이들한테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변인을 찾게 하고 독립변인, 종속변인 찾게 하고 그 다음에 조작변인, 통제변인 그리고 관찰할 변인을 찾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한 단계씩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 아닙니까? 그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가설을 검증하기에 권할 때 피하지방에 대해 대응하는 것으로 버터를 사용해서 만약에 가설 검증 방법을 고안해 봐라. 이랬죠. 여러분 피하지방이니까 버터가 두꺼우면 피하지방이 두껍고 버터가 얇으면 피하지방이 얇고 그러면 종속변이는 얼마나 온도가 변하는지 이런 거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2번입니다. 신경과 호르몬의 적용 사례를 들어 인체의 체온 조절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명현상의 시스템 특성과 창발적 특성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제시하고 그렇게 제시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랬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은 생명과학이니까 제가 안 하겠지만 시스템 특성하고 창발적 특성은 형광펜을 줄쳐놔야죠. 여러분 우리 교육과정에도 단원명이 시스템 들어간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스템 특성은 뭐게요? 우리가 외웠었는데 시스템 특성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시스템은 각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존재하고 여러분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상호작용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고 조절된다. 이게 시스템 특성입니다. 아셨죠? 시스템 특성이라는 건 시스템에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존재하고 그 구성 요소들이 서로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조절하고 이런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특성을 갖는 것이 시스템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창발적 특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이전 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특성이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창발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4번까지 한번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 14번을 보면
자료는 물리학의 발전과 물리 교수학습 상황에 있어서 모형의 의의에 대한 설명이고 이랬죠. 이런 모형의 의의 줄쳐놓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자 모형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자료 1번 여기다가 박스를 하십시오. 형광펜으로 박스. 통째로 외우세요. 이거 진짜 여기 시험, 이교 자체가 시험에 얼마나 많이 나올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모형은 여러분 물리학만이 아니에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론의 형성과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모형은 과학 이론의 형성 과정, 형성과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외우세요. 과학 이론의 형성과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러분 또 하나는 교수학습 상황에서도 중요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과학 이론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이제 두 번째 문장입니다. 모형은 관찰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조금 덧붙였었잖아요. 자연현상이나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여러분 이거 시험에 나왔잖아요. 모형이 하는 역할. 여러분 모형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관찰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제공하는 게 진짜 중요한 역할이죠. 새로운 사실에 대한 예측과 실험을 유도합니다. 이랬죠. 여러분 이거는 이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론은 또 다른 예측도 하고 또 다른 실험을 유도합니다. 때로는 실험 결과를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모형이 제안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그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하는 새로운 모형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서 기존의 모형이 수정되기도 하면서 이론이 역동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론은 모형을 통해서만 설명하니까요. 모형을 활용해서 설명하니까. 하지만 모형은 탐구나 교수학습 상황에서 한계 또한 갖는다. 왜냐면 실제와 똑같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자, 한번 외워봐요. 첫 번째 문장 뭐라고 그랬어요? 자, 모형은 과학이론의 형성과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교수학습 상황에서도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문장은 뭐야 했어요? 역할이에요. 모형은 어떤 역할을 해요? 자연현상이나 실험 결과, 관찰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여러분 또 뭐를 해요? 새로운 예측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유도합니다. 이제 세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변화예요. 여러분 실험 결과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형이 제안되고 기존의 모형이 또 수정되면서 이론이 역동적으로 변화됩니다. 이 변화를 설명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은 하지만 모형은 이렇게 탐구나 교수학습 상황에서 한계를 갖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번은 이론의 형성과 변화에서 그리고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모형이 하는 진짜 역할은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실험을 유도한다는 거. 아셨죠? 세 번째는 새로운 실험 결과가 나오면 모형이 수정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변화된다는 거. 이걸 보여주고 네 번째는 한계점이다.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의 모형의 특성, 요거 예전에 제가 모의고사에서 그 시험에 냈던 것도 요 내용이니까 여러분 외우시기 바라고요. 자,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는 그 전공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다가 줄칠게요. 니은에서 언급한 모형의 한계 두 가지를 모형 2와 관련하여 논하시오. 이랬죠. 형광펜으로 줄쳐놓고요. 이게 교과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 모형의 한계 두 가지 이랬죠. 줄쳐놓고요. 뭘 적으라는 얘기예요? 비공유 속성 두 개를 찾아서 적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전공 내용이 안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겠지만 비공유 속성을 적는 거구나. 요거를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첫 시간을 한번 해봤고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15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